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패망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 민족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실은 장례식이라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오늘은 조선왕실의 꽃미남 왕자이자 기운의 왕자로 유명했던 이후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굴탱이! 일본이 싫었던 조선의 왕자. 1912년 11월 15일 의친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유는 유약한 성격의 일본의 순종적이었던 형 이건과는 달리 일본의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인 의친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4살 때인 1917년 3월 23일 이유는 대를 잇는 명목으로 흥성대원군의 장손인 영성군의 양자로 입적하여 운영궁에서 자라며 이후궁 전하로 불리게 되죠. 경성유치원과 종로소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10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불모가 되어 반강제적인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의 남자 왕족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 학교를 다니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의 만행을 지켜보고 자란 이유는 특히 일제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강했지만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유년 육군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후와 학교 생활을 같이 한 이들에 의하면 그는 일본인을 병적으로 싫어했고 경쟁의식도 남달라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민족적 자부심 또한 매우 커 술자리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황성애터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렇게 예국심이 깊은 이유를 일본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족과 일본 왕족이 결혼해야 조선을 완전히 흡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유를 일본 왕족인 기타시라 카와노미야 사와코와 결혼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일본 왕실과 결혼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던 그는 일제의 결혼 요구를 끝까지 반대하게 됩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일본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하여 일본 왕족 여성 대신 친일파였던 박용효의 손녀딸인 박찬주와 결혼을 진행시키게 되죠. 그런데 사실 박용효는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종의 딸 영예옹주와 결혼한 왕실의 부마로 의친왕과는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안에 왕래가 있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실 인사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자기를 받을 정도로 꽤 심한 친일파로 변질되면서 변절자의 자손과 조선의 왕자를 결혼시킬 수 없다는 많은 조선인들의 반대 여론에 봉착하게 되지만 이후에 친아버지인 의친왕이 친일파라도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 라면서 이들의 결혼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의 결정에 일본은 크게 화를 내고 이들의 약혼을 강제로 깨려고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신임을 받고 있던 박영효가 일본 정계를 상대로 벌인 로비의 결과로 이유는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죠. 비록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왕래가 있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후와 박찬주는 일본 유학 시절뿐만 아니라 장충당 공원에서 목격될 정도로 결혼 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1935년 일본과 일부 조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하여 이청, 이종이라는 두 아들을 낳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금수를 보여주었죠. 이젠 이후에게 행복한 일만 남았을까요? 대답은 NO. 일본 군인이 된 조선의 왕자. 1935년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유는 1936년 도쿄 주둔 제8포병연대에서 일본군으로 첫 복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중국에 파견되었는데 하필이면 그곳은 중국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합세하여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가 연일 계속되는 곳이었죠. 조선의 왕자로서 일본 편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치욕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일제 몰래 틈틈이 조선의용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유는 대의로 진급 후 포병학교 교관으로 전임했다가 일본의 육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일제강점기에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은 이유를 포함하여 영친왕, 이은, 이건,
홍사익군이었죠. 육군대학교를 졸업한 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왕족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순시하였고 1944년 3월에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으로 전출되어 일본군의 만주 일대 후방 경계부대였던 제1군 사령부 참모장교로 1945년 5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당시 그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에 의하면 이유는 조선인으로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치욕스럽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군에 속해 있는 것을 매우 경멸했다고 하는데요. 전쟁 막바지 일본의 폐색이 깊어질 때 이유는 일본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히로시마 제2총군 교육참모로 부임하라는 귀환을 명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으로 가지 않고 운영궁에 머물며 전역을 신청하기도 하고 조선에 배속시켜달라며 청원을 넣기도 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게 되죠. 운영궁에 머무는 한 달 동안 그의 친구들에게 일본의 패전은 기정사실이며 한국이 독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해방 후의 뒷수습이 큰 문제다 라고 걱정하면서 이제 군복을 벗고 조국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자주 드러냅니다. 이유가 히로시마로 전출되기 직전 일본으로 가면 자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가겠다며 권총을 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그의 여동생 이혜원의 증언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결국 이유는 처자식을 조선에 두고 홀로 히로시마로 떠나게 되는데 한 달 뒤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당시 이유는 출근 중이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위치가 폭심지로부터 7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죠. 그의 시종무관이었던 요시나리 히로시는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구조대를 파견했지만 그가 발견된 것은 폭격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발견 당시 얼굴에서 가슴까지 화상을 입어 피부가 문드러져 있었으며 위독도 날아간 상태였지만 서둘러 인접병원으로 후송하자 얼마 가지 않아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를 진찰한 군의관은 외상이 없다고 진찰했고 이후 본인도 큰 불편은 느끼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기뻐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폭 증상을 보인 후 다음 날인 8월 7일 오전 5시경 사망하게 됩니다. 한간에는 의식을 회복했고 큰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 일본에 강한 반감을 가진 이유를 일본이 독살시켰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유의 공식적인 사인은 피폭사로 밝혀지게 되죠. 조국인 조선에서의 근무를 희망했고 심지어 설사약까지 먹어가며 건강상의 이유로 귀대 일자를 차일피일 미룰 정도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한 왕자의 죽음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스물탱이! 현재 이유는 억울하게도 태평양 전쟁 전몰자로 분류되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일본을 싫어했고 누구보다도 조선의 독립을 원했던 그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에 묻혀 있으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도 이후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 명단에서 그를 삭제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측은 이후의 장남 이청에게 신사를 방문하라고 초대장까지 보낼 정도로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죠. 하루빨리 이후 왕자가 야스쿠니 합사 명단에서 삭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의 왕비가 될 뻔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일본의 유력한 왕세자비 후보에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가 되었던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말년엔 남편의 나라인 한국으로 돌아와 창덕궁 낙선자에서 도쿄 공주를 보살폈고 또 많은 사회활동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은 그녀인데요. 오늘은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라는 이름보다 한국 이름 이방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일본의 왕세자비로 점쳐졌던 그녀. 일본의 왕족 나시모토 노미야 모리마사 왕과 화족 출신인 나베시마 이치코의 첫째 딸로 태어난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미치코 왕비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고준왕후의 친사촌 언니였던 그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고준왕후의 남편이었던 히로히토 왕세자의 아내로 점쳐지면서 그녀의 일본 왕실 입성은 거의 확실시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럽게 왕세자비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관상에 왕손이 없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죠. 하지만 당시 호사가들이 말하기로는 그녀는 일왕의 조카인 아버지와 화족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귀족이지만 두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마사코의 반대 세력이 그녀의 불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왕세자비 후보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조선의 황태자비 이방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니 조선의 대를 끊기 위해 그녀를 조선의 황태자와 결혼시키자. 이는 일본의 왕세자비에서 탈락한 마사코에 대한 일본의 생각이었는데요. 결국 1916년 그렇게 그녀는 일본의 볼모로 잡혀와 있는 영친왕의 황태자비로 결정됩니다. 한편 그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하는 약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지만 부모님은 이은 왕자님은 영특한 사람이니까 라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다고 하죠.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그녀는 약혼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는데요. 일부 친구들은 그녀의 약혼을 축하해 주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외국인, 그것도 조선의 왕세자와 약혼하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이은 황태자와 결혼을 대비하여 좀 더 조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집으로 개인교사를 불러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황태자에서 망국의 볼모로 일본으로 오게 된 이은 황태자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그가 무척 불쌍하다고 느꼈죠. 1920년 4월 두 사람은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의 전통에 따라 이마사코, 이방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921년 아들 이진, 1931년 아들 이구를 얻게 되죠. 하지만 큰 아들인 이진이 첫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시댁인 조선 방문 도중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자 여사는 남편이 영친왕을 따라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대답은 NO. 1947년 일본에서는 신적 강화에 의해 기존의 왕족, 화족 등이 누리던 특권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전쟁 전범으로 체포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8년 미국 군정이 끝나고 남한의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영친왕은 한국으로의 귀국과 국적 취득을 타진하게 되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그들이 일본 왕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라 주장하며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조선 왕실이 존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들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1960년대에 들어와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어 영친왕과 덕혜옹주의 상황을 살피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들의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63년에 이르러 이방자 여사와 영친왕은 국적 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후인 1970년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 병세가 깊었던 영친왕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녀는 남편이 없는 남편의 나라에 홀로 남겨지게 되죠. 이내 그녀는 마음을 추스르고 창덕궁 낙선제에 거주하면서 수원의 자유학교, 안산 명예학교 같은 각종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특히 국가 생활비 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편이 영친왕과 함께 그동안 구상해온 사회봉사에 열정을 쏟았다고 하니 그녀의 삶을 떠올려 보았을 때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몰랐던 사실들. 이방자 여사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지만 일본 반개 왕족 출신의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망할 때까지도 서투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 대화는 일본어로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국적을 묻는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한국인으로 살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방자 여사와 영친왕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할 당시에 영친왕에게는 이미 약혼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종이 자신의 후사인 영친왕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인과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당시 11살의 어린 영친왕을 민씨 집안의 동갑내기였던 민가방과 약혼시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은 유학이란 고시를 붙여 영친왕을 볼모로 잡아 일본으로 끌고 갔고, 그렇게 일본은 그녀와의 약혼을 깨버리게 되죠. 사실 두 사람의 약혼을 파혼시키기 위해 일본은 민씨 집안에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영친왕과 민가바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민가바는 파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중국 상하이로 반강제적인 망명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방자 여사는 민가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방자 여사의 평전 세월이여 왕조여에서는 인규수라는 호칭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아 평생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썼던 것 같네요. 스물탱이! 말년에는 창덕궁 낙성제에서 신우이인 덕혜옹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자매처럼 함께 지내온 이방자 여사.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나고 9일 후인 1989년 4월 30일 그녀 또한 향년 88세를 일기로 창덕궁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덕혜옹주와 이방자 여사가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왔던 터라 주변인들은 행여나 신우이의 죽음을 알고 그녀의 건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덕혜옹주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유력한 일본의 왕세자비 후보였지만 망국의 마지막 황태자비가 되었던 이방자 여사. 이에 불행해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불꽃처럼 살다가 그녀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 체크! 1912년 5월 순종에게 양해하고 덕수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은 회갑을 맞이하던 해에 늦둥이 딸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입니다. 그녀는 1907년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강제 퇴위를 당한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고종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소중한 존재였죠.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꽃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덕혜옹주. 오늘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고종황제의 늦둥이 딸. 오후 7시 55분에 양춘기가 여자아이를 탄생하였다. 8시 20분에 태왕전하가 복력당해 납시였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이었던 덕수궁 찬시실 일기에는 덕혜옹주가 태어났을 때 고종이 직접 그곳을 찾았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칠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당일에 공주와 산모를 찾아간 고종의 방문은 당시 정말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즈음 일제의 손에 왕위를 빼앗기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고종에게 덕혜옹주의 탄생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고종은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늦둥이 딸을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고자 했을 정도로 덕혜옹주에게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1916년 4월 고종은 덕수궁 중명당에 5살 난 늦둥이 딸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었고, 공주가 외롭지 않게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이 유치원을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옹주가 놀다가 다칠까봐 중명당 건물 바깥에 둥근 홈을 파서 난간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고종이 친히 덕혜옹주의 유치원 입학식까지 참석했다고 하니 아버지인 고종은 덕혜옹주만 생각하는 딸바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 그러나 두 부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혜옹주의 큰 버팀목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겨우 8살이었던 옹주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3년상이 끝난 후 10살이 된 덕혜옹주.
일제는 그녀가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의미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일본식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덕혜옹주는 일본인이 세운 일출소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일본인 학교에 입학하면서 복력다 아기씨라고 불렸던 옹주는 덕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덕혜옹주의 불행은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덕혜옹주의 오빠인 영친왕에게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14살의 어린 소녀를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낯선 이국 땅인 일본에 강제로 보내버리게 되죠. 항상 불안에 떨었던 일본 유학생활. 1925년 3월 30일 덕혜옹주는 일본 도쿄에 도착해 잠시 오빠 영친왕과 그의 부인인 이방제 여사가 거처하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도착한 날 밤 그의 침대 곁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조용히 잠든 앳된 얼굴에는 애수가 서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이방제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덕혜옹주가 일본이라는 낯선 환경을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덕혜옹주가 영친왕의 집에서 여자학습원에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는데, 이를 궁금해한 학교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독살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인데요.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타국에서 불안하게 살았을 덕혜옹주를 생각하니 그녀의 힘든 일본 생활이 조금이라도 짐작이 갑니다. 비극적인 정략결혼. 1931년 5월 8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덕혜옹주가 대마도 백작 소 다케유키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 영친왕과 같이 일제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분노한 민심을 의식하여 덕혜옹주의 결혼사진에서 신랑의 얼굴을 삭제해 기사를 내보냈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덕혜옹주의 남편이 애꾸 눈에 키가 작은 못생긴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남편 소 다케유키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훈남이었고 동경대 영문학과를 나온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 둘 사이에서 딸 정혜가 태어나게 되었고 덕혜옹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일본에 의해 나라와 아버지를 잃은 옹주로서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탓일까요? 덕혜옹주는 결혼 후 정신이 분열되는 조현병을 판단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인 소 다케유키가 집에서 간병했지만 병세가 더욱 심각해진 덕혜옹주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일본의 새로운 헌법에 의해 소 다케유키는 귀족 신분을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자 덕혜옹주의 법적 보호자였던 영친왕과 합의해 그녀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56년 덕혜옹주의 딸 정혜가 실종되고 얼마 후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덕혜옹주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병세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죠. 일본에 의해 나라와 아버지를 잃고 남편과 이혼한 후 그 과정에서 자식까지 떠나보낸 망국의 옹주에게 다가온 이 가혹한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덕혜옹주. 1945년 해방 이후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국으로 가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서울신문의 김우란 기자가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귀국을 위해 백방 노력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실의 존재가 어수선한 전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 1월 26일 마침내 덕혜옹주는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여쁘고 귀여웠던 소녀가 정신질환을 앓는 불쌍한 여인으로 변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구중궁궐의 금지 오겹으로 자라나 산천이 낯선 외국으로 끌려간 데다 일본인과 뜻하지 않는 강제 결혼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이 구슬프고 무서워 세상살이를 체념하고 살려다가 심한 고민 끝에 정신병자가 되었다라고 그녀의 아픔을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귀국 후에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가 세상과 작별할 때까지 창덕궁 낙선제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 또한 일본에서 귀국해 낙선제에서 덕혜옹주와 함께 머물며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 주게 되는데요. 결국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일 뒤인 4월 30일 덕혜옹주의 뒤를 따라가듯이 이방자 여사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스굴탱이!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우한 삶을 보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그녀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을 때 남긴 한 장의 낙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살고 싶어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나는 빚어나가 보고 싶어요. 이구씨가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물어 갔던 대한제국의 쓸쓸한 모습처럼 굴곡진 삶을 살다 간 덕혜옹주. 이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